네.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네. 호빗에서 이제 그 모험을 떠나기 전에, 빌보를 데리고 같이 갈 곳에 대해서 지도를 펴놓고 간달프가 함께 얘기를 나누는 장면부터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부터 읽겠습니다. 이젠 사태가 좀 더 희망적으로 보이는데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상황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았거든요. 저희는 동쪽으로 가급적 조용히 조심스럽게 갈 작정이었지요. 긴 호수까지 말입니다.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겠지요? 문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문제가 생길 걸세. 동쪽 길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말이야. 간달프가 끼어들었지만 소리는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긴 호수에서 달리는 강을 따라 상류로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는 외로운 산의 그림자에 덮인 그 아래 계곡의 오래된 도시, 폐허가 되어 버린 너른골까지 가지요. 하지만 우리들은 정문을 통해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바로 정문 입구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그 산 남쪽의 거대한 암벽을 넘어 흐릅니다. 용도 그 정문으로 다니지요. 그것도 너무 자주 말입니다. 용이 습관을 바꾸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럴 겁니다. 마법사가 말했다. 정문으로 가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닐세. 힘센 용사나 영웅과 함께 간다면 모를까. 나도 용사를 한 명쯤 찾아보려 했는데 용사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서로 싸우느라 바쁘고 이 근방에는 영웅이 귀하다네. 아니, 아예 찾을 수도 없지. 이 근방의 칼은 거의 다 무뎌졌고, 도끼는 나무를 베는 데나 쓰이고, 방패는 요람이나 접시 덮개 따위로 쓰이지. 용들은 다행히도 머나먼 곳에 있기에 전설적인 존재나 다름없이 여겨지고, 그래서 내가 좀도둑 생각을 택한 걸세. 특히 비밀문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다음부터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작은 좀도둑 골목쟁이네 빌보가 선택되고 선발되었지. 자, 이제 계획을 좀 짜보세요. 네. 왜 빌보가 선택되었는지 간달프가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네요. 왜 그렇죠? 네. 그 비밀의 문을 갈 수 있는 키가 되죠. 네. 물론 난쟁이들도 되지만, 그리고 좀도둑이어서, 좀도둑이란 말을 싫어하지만, 네. 좀도둑 골목쟁이 빌보가 선택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소린이 말했다. 아주 좋습니다. 전문 도둑께서 제안을 해주신다면 말이지요. 그는 짐짓 공손한 척하며 몸을 돌려 빌보를 바라보았다. 우선 저는 현재의 상황을 좀 더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빌보는 얼떨떨한 데다 마음속으로 약간 떨리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툭 집안 자손답게 계속 밀어붙였다. 제 말은 황금이나 용, 그 밖의 것들이 어떻게 그곳에 있게 되었고 또 누구의 것인지 등등을 알아야겠다는 뜻이에요. 소린이 말했다. 맙소사, 지도 못 봤나? 우리 노래를 듣지 않았어? 우리가 몇 시간이나 그 얘기를 하지 않았나? 하지만 아주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는 간달프의 추천에 걸맞은 현명하고 신중한 전문가처럼 보이려고 최선을 다해 딱딱한 태도로 고집스럽게 말했다. 보통 그는 돈을 빌리러 온 이들을 대할 때 이런 태도를 취했다. 그리고 위험 정도와 경비, 필요한 시간과 보수 등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어요. 네, 엄청 꼼꼼하게 뭔가 다시 체크하고 있죠. 사실 이 말은 내가 이 모험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뜻이었다. 소린이 대답했다. 아, 좋아, 말해주지. 오래전 우리 스로르 할아버지 시대에 우리 가족은 먼 북쪽 땅에서 쫓겨나 재산과 연장을 모두 가지고 지도에 있는 바로 그 산으로 갔었지. 아득한 조상이신 스라인 할아버지께서 발견하신 산인데, 조상님들은 그곳에서 광석을 채굴하고 갱도를 뚫고 거대한 궁전과 큰 작업장을 지으셨어. 게다가 상당량의 금과 엄청나게 많은 보석을 발견하신 것 같아. 어쨌든 그분들은 아주 부유하고 유명해지셨네. 우리 할아버지는 다시 산아래 왕이 되시고 남쪽에 사는 인간들에게 큰 존경을 받으셨지. 달리는 강을 따라 인간들이 점차 모여들기 시작해서 산 그림자에 덮인 계곡에 이르렀고 그 당시 그곳에 너른골이라는 즐거운 도시를 건설했네. 왕들은 우리의 대장장이들을 청에 데려갔고 기술이 형편없는 자들에게도 풍족하게 사례를 주었어.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을 도제로 삼아 달라고 우리에게 간청했고 후하게 살해하곤 했지. 근데 도제라는 건 예전에 있던 직업 교육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말하는 대로 대장장이들 뭔가 쇠로 뭔가 만드는 뭐 도끼를 만들든 창을 만들든 그런 일들을 하는 그 대장장이들 밑에서 일을 배우면서 그 일을 배우면서 있는 제자 같은 네, 그런 걸 도제라고 했었어요. 네. 사례비를 대개 식량으로 받았기에 우리는 곡식을 경작하거나 채집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어. 전체적으로 보아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절이었지. 지금 너른골이라는 즐거운 도시를 건설했던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가장 어려운 이들도 쓰고 남은 돈을 빌려줄 수 있을 정도로 풍족했으니까. 그렇게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매우 놀랍고 마술적인 장난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저 순전히 재미삼아 아름다운 물건들을 많이 만들었지. 요즘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었어. 우리 할아버지의 궁전은 갑옷과 보석과 세공품과 컵들로 가득했지. 너른꼴의 장난감 시장은 북부의 경이로운 곳으로 명성이 잦아있어. 바로 그 때문에 용의 관심을 끌었던 거야. 잘 알다시피 용이란 놈들은 인간과 요정과 난쟁이들에게서 황금과 보석을 훔치는데 어디서건 가리지 않고 발견하는 족족 훔치거든. 그리고 목숨을 부지하는 동안에는 약탈한 물건들을 절대 빼앗기지 않고 간직한다네. 그런데 용이란 놈들은 살해를 당하지 않는 한 영원히 사니까 실제로는 그 보물을 영원히 소유한다고 할 수 있지. 그놈들은 그냥 소유만 할 뿐, 노쇠 반지 하나도 즐길 줄 몰라. 사실 그놈들은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잘 알지만 훌륭한 물건과 줘야 한 물건도 구별할 줄 모른다네. 스스로는 아무것도 만들 줄 모르고 심지어는 갑옷 비늘이 조금 헐거워져 고칠 줄 몰라. 그 당시 북쪽 땅에는 용들이 상당히 많이 서식했기 때문에 황금이 점점 귀해졌어. 난쟁이들은 남쪽으로 도망가거나 살해당했고, 용들은 점점 더 극심한 낭비와 파괴를 일삼고 말이야. 그 중에 가장 탐욕스럽고 강하고 사악한 스마우그란 용이 있었지. 어느 날 그놈은 공중으로 날아올라 남쪽으로 내려왔어. 처음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북쪽에서 폭풍이 몰아친 줄 알았네. 산 위의 소나무들이 바람에 삐걱거리고 갈라졌지. 궁전 밖에 나가 있던 몇몇 난쟁이들은 다행히 나도 그중 한 명이었지. 당시 모험을 좋아하던 젊은이였고 늘 이리저리 돌아다녔기에 그날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거야. 용이 불꽃을 내뿜으며 우리 산 위에 내려앉는 걸 멀리서 보았지. 그놈이 산비탈로 내려와서 숲에 내려앉자 숲이 모조리 불타버렸어. 그때쯤 너른골에서는 일제히 종이 울렸고 전사들은 무장을 했지. 난쟁이들은 거대한 정문으로 달려 나왔지만 이미 용이 거기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곳에선 아무도 도망치지 못했다네. 강물은 증기를 내뿜으며 끓어올랐고 너른 꼴은 안개로 뒤덮였어. 자욱한 안개 속에서 용은 전사들을 덮쳐 대부분을 죽이고 말았지. 흔히 있는 불행한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빈번히 일어났어. 그놈은 다시 산으로 돌아가서 정문으로 기어들어 궁전의 방과 길과 터널과 좁은 길과 복도와 지하실, 큰 건물과 통로들을 샅샅이 돌아다니며 휩쓸어 버렸어. 그 안에서 살아남은 난쟁이는 한 명도 없었지. 그놈은 보물을 몽땅 차지해버렸어. 아마도 그놈은 궁전 안쪽 깊숙한 곳에 보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걸 침대에 삼아서 누워 잘 거야. 용이란 놈들은 늘 그렇게 하니까. 그 뒤 그놈은 거대한 문으로 기어 나와서 야밤을 틈타 너른골에 가서는 사람들, 특히 젊은 여자들을 잡아먹었지. 결국 너른꼴은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은 모두 죽거나 떠나버렸어. 지금 그곳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히 모르네. 하지만 요즘은 긴 호수가 끝나는 지점에서 더 멀리 나와 산 가까이 올라가서 사는 이들은 없을 걸세. 용케 밖에 나와 있던 우리 몇 명은 숨어 있던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스마우그를 저주했어. 거기서 뜻밖에도 수염이 불에 그을린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지. 그분들은 아주 험악한 표정을 짓고 계셨지만 말씀은 거의 없으셨어. 어떻게 달아나셨는지를 묻자 그분들은 입을 다물라고 하시며 언젠가 적절한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라고 하셨지.
그 후로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기저기 방랑하면서 대장장이나 심지어 석탄 광부로 비천한 일을 하며 연명해야 했네. 하지만 우리는 약탈당한 보물을 결코 잊지 않았어. 지금 우리는 상당한 재산을 모았고 형편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인정하지만 이 부분에서 소리는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가능하다면 그 보물을 되찾고 스마우고에게 저주를 퍼부을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지. 나는 가끔씩 아버지와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탈출하셨는지 궁금했어. 그분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 연문이 있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거야. 분명 이 지도는 그분들이 만드셨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간달프에게서 그것을 손에 넣게 되었고 왜 적법한 상속자인 내가 물려받지 못했는지 궁금하군. 네. 소린이 이 너른골에서 있었던 이야기, 지금 모두가 다 너른골에 가서 그 보물을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책으로 보면, 네. 9페이지 가까이 소린이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용이 이 너른꼴을 다 망가뜨렸고 그 재물들 보물들을 다 가져갔구나. 그래서 이 용을 용에게 복수하러 가려는 거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되었죠? 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스토리를 따라갈 때 이런 게 따라가는 거야. 지금,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얘네들 이제 여기 찾으러 가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이야기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자 마법사가 대답했다. 난 그것을 손에 넣은 게 아니라 받은 걸세. 자네도 기억하겠지만 자네 할아버지 스로르는 모리아의 광산에서 고블린 아조그에게 살해당했네. 맞습니다. 그 이름의 저주를 소린이 말했다. 자네 아버지 스라이는 4월 21일에 떠났는데 지난 목요일로 정확히 100년이 되었어. 그 후 자네는 다시는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지. 네, 맞습니다. 소린이 말했다. 자, 자네 아버지는 자네에게 전해주라고 내게 이 지도를 주었네. 그리고 그걸 전달하는데 내 나름의 시간과 방법을 택했다고 해서 자네가 나를 비난할 수는 없을 걸세. 자네를 찾는데 고생이 무척 많았거든. 내게 이 지도를 건네줄 때 자네 아버지는 자기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고 자네 이름도 말해주지 않았네. 그러니 사실 나는 치하와 감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네. 자, 여기 있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소린에게 지도를 건넸다.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소린이 말했다. 빌보는 자기라도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느꼈다. 그 이야기는 모든 사실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았다. 마법사는 천천히 엄숙하게 말했다. 자네 할아버지는 모리아 광산으로 가기 전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 지도를 아들에게 주었네. 자네 할아버지가 살해된 후 자네 아버지는 되든 안 되든 복수를 해보려고 지도를 갖고 떠났지. 그는 몹시 불쾌한 일을 수없이 겪었지만 결국은 그 산 근처에도 이르지 못했네. 나는 강령술사의 지하 감옥에서 죄수로 갇혀 있는 자네 아버지를 보았네. 그가 어떻게 거기에 갔는지는 나도 모르지만 말이야. 도대체 당신은 거기서 뭘 하고 계셨어요? 소리는 몸서리를 치며 물었고 난쟁이들도 모두 몸을 떨었다. 신경 쓰지 말게. 나는 평소처럼 무엇을 찾고 있었지. 그건 고약하고 위험한 일이었어. 심지어 나도 간신히 탈출했거든. 자네 부친을 구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 자네 부친은 제정신을 잃고 횡설수설하고 있었고 지도와 열쇠만 빼고 거의 모든 것을 망각한 상태였어. 저희는 오래전에 모리아의 고블린들에게 복수를 했어요. 이제는 강령술사에게도 다시 생각할 거리를 줘야겠군요. 소린이 말했다. 터무니없는 말은 하지 말게. 그는 난쟁이들의 힘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적일세. 자네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난쟁이들을 모두 불러 모을 수 있다 해도 말이야. 자네 아버지가 원한 것은 자기 아들이 지도를 읽고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었어. 용과 외로운 삶만으로도 자네에게 벅찬 과제야.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갑자기 빌보가 큰 소리를 말했다. 뭘 들으라는 거야? 모두들 갑자기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얼떨결에 대답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뭔데? 그들이 물었다. 글쎄, 제 말은 당신들이 동쪽으로 가서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어떻든 연문이 있고 용들도 때로 잠을 잘 테니까요. 현관 계단에 오랫동안 앉아 있다 보면 뭔가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룻밤에 나눌 이야기로는 충분히 나눴어요. 제 말 뜻 이해하시겠죠?
이제 잠자리를 들고 아침 일찍 떠나시는 게 어떨까요? 당신들이 출발하기 전에 훌륭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빌보가 갑자기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빨리 자고 내일 아침에 떠나라고 자기가 아침을 준비하겠다고? 그럼 자기는 안 가겠다는 걸까요? 자네 말은 우리가 출발하기 전이라는 뜻이겠지? 자네가 바로 좀도둑 아닌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현관 계단에 앉아 있는 것도 자네가 할 일 아닌가? 하지만 잠자리와 아침 식사에 대한 자네 제안은 아침 식사에 대한 제안에는 동의하네. 난 여행을 떠날 때 햄에 계란 6개를 곁들이는 걸 좋아해. 삶지 말고 프라이로. 노른자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게. 소린이 말했다. 결국 다른 난쟁이들 모두 아침 식사를 주문하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들이 봉사한다는 말도 덧붙이지 않고서 빌보는 무척 화가 났다. 그는 난쟁이들에게 침실을 마련해주고 빈 방들에다 의자와 소파로 침대를 만들어 그들을 들여보낸 다음 몹시 지쳐서 조금도 유쾌하지 않은 기분으로 자기의 작은 침대로 갔다. 잠들기 전에 그는 한 가지 결심을 했는데 그것은 난쟁이들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준답시고 불쾌하고도 성가시게 아침 일찍 일어나지는 않겠다는 것이었다. tuk 집안의 기질은 사라져가고 있었고 아침이 되면 자신이 여행을 떠나리라는 것도 이제 그리 확실하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있을 때 그의 방 옆 가장 좋은 침실에서 소린이 콧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차가운 안개 산맥 너머 깊은 지하 감옥, 오래된 동굴로 날이 밝기 전에 떠나자. 오랫동안 잊혔던 황금을 찾아서. 빌보는 그 노래를 들으며 잠이 들었고 귓전에 울리는 그 노래 때문에 아주 불편한 꿈을 꾸었다. 그가 잠에서 깨었을 때는 날이 샌 지 한참 지난 후였다.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챕터로 끝이 납니다. 네, 이 첫 번째 챕터에 사실은 뒷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네, 이건 읽고 나면 여기서 다 얘기했네 라고 이제 알게 되는데 이 어떤 얘기들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어떤 곳에 가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그리고 네, 용 만나는 것도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보물을 다시 찾아올지 말지, 또 찾아오는 게 쉬웠을지, 여러 가지 얘기가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뒷이야기를 안 읽을 수 없겠죠, 여러분? 네. 네. 이 선생님이 하는 책 읽는 블로그는 이 책을 다 읽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뒷부분을 읽을 수 있도록 앞부분만 같이 읽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캠페인? 네, 뭐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뒷부분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재밌는 이야기를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부분 요만큼 읽은 거거든요. 네, 충분히 읽을 수 있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나눠서 조금씩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네,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네, 일주일 만에 다 읽을 수도 있지만 천천히 읽어도 괜찮아요. 네, 천천히 재밌게 마지막 호빗 이 이야기를 끝까지 다 잘 읽어내는 친구들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랑은 또 다른 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